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좀 오랜만에 화면 앞에 앉았네요. 아, 학기 말이라서 굉장히 좀 많이 바빴어요. 많이 바쁘고 또 그레이딩을 한번 하면 커멘트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사이먼트를 낸 것 자체가 학생들이 얼마나 배웠는가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이제 학습의 어, 같은 그 뭐죠? 인스트럭션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요. 특히나 이제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페이퍼를 읽다 보면은 커멘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제가 그전에도 아마 조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 꼭 자폐 아이들은 아니에요.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아이들의 문제 행동과 자폐 아이들이 보여주는 문제 행동, 또 다른 장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 이런 문제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를 그전에 제가 이제 몇 개를 이야기를 해서 영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자폐 아이들이 보여지는 그 행동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국의 그 여문한 소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책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 이제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게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아이들의 비헤이비어라는 게 그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비헤이비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른이 말을 할 때 어른 눈을 똑바로 쳐다보느냐 아니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 문화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건방지다고 어른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여기고 한 문화에서는 그 반대되는 것도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잖아요.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행동을 전적으로 절대치로 해서 우리가 무슨 IQ처럼 IQ가 뭐 IQ 140 이러면은 한국에서도 걔네들은 영재들, 미국에서도 영재들, 독일에 가도 영재들 이게 그렇게 이제 어디를 가나 머리 좋은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IQ가 낮아서 지적 장애에 대한 게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행동은 다른 거예요. 행동은 굉장히 문화적인 그 컬처와 또 그 컬처의 사회와 이런 것들이 다 연루가 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어느 행동은 다 나쁘고 어느 행동은 뭐 우주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게 다 어그리되는 그런 행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얘기하는 그 행동들 또 미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행동들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장애 아이들이 많지만은 장애가 많잖아요. 장애 종류가 미국의 IDEA만 해도 13개의 다른 장애들이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장애는 무수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보여주는 행동들이 어떤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그다음에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들이 그 아이의 그 약한 사회성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사람들은 그 아이가 사회성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에 더 포커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 그 안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행동들은 어때요? 마음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동물일수록 그렇죠? 우리가 동물들보다 인간일수록 인간은 이제 두뇌가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생각에서도 행동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각적으로 행동이 나오죠. 자기가 느끼는 거, 느낌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는 감각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맛있으면 무조건 먹고 몸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으면은 그냥 무조건 가고 재밌으면 무조건 뭐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이 있어도 걱정을 안 하고 막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서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도 내가 조금 참고 오늘 하고 이렇게 내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못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애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이제 해석에 있어서 그래도 어른들이 장애 아이들이 행동을 막 그렇게 하면 힘들고 뭐 영어로 얘기를 하면 좀 이제 애노잉도 되고 좀 귀찮고 이제 짜증도 나고 이제 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한 2, 30명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제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조차도 그 아이의 부모들조차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엇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냐하면 아이가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말이 부족해도 이제 행동을 하고 나면 이제 한마디라도 내가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잖아. 뭐 목마른데 왜 물을 안 뭐 드링크를 왜 안 사주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짜증낸 이유를 엄마가 막 이제 해서 물으면 말을 하는데 이제 자폐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리즈닝을 못해요.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말도 못하고 자기가 왜 그러는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어른들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쉽게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겁을 내면서 얼른 가서 이렇게 뭐를 못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행동을 바르게 고쳐주려고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폐 아이들이 더 힘들게 느껴져요. 이제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때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하는 이제 아이들이 언어로 자기 표현을 못 하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을 하겠죠. 행동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그 행동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어른이 이제 그게 무슨 행동인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이상 행동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이제 뭐 우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뭐 누굴 때리는 거 이런 보편적인 행동하고는 이게 배경이 다르니까 이제 당황하게 그러니까 좀 더 당황해해요. 뭐 귀찮아하고 어른들이 귀찮아하고 짜증나고 저 녀석 왜 저러지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어른들이 당황해하고 긴장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를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황하죠. 아이가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모르니까 당황하고 일반 아이들은 막 울 때 어른이 이렇게 달래주고 예를 들어서 사탕 같은 거 주면서 이렇게 달래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잦아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무리 이제 달래줘도 아이들이 더 심하면 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측 불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당황하고 이제 긴장이 되고 이제 부담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염은환 소장이 말한 것처럼 자폐 아이들의 그 행동의 유형이 이제 세 가지를 그분은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러면 일반 아이들도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성질이 급한 부모 밑에서 타고난 아이들은 성질이 같이 급하고, 그죠? 좀 부모가 이렇게 레이백이어가지고 느긋한 아이들은 좀 부모는 또 그 아이들 중에서 또 이렇게 느긋하게 이제 그러니까 부모를 많이 닮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전인자가 부모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선천적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라든지 배운 그 아이들의 그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천적, 후천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천적인 건 이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고 후천적인 건 어때요? 양육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에 따라서 이제 후천적으로 아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꼭 선천적이 더 크냐 후천적이 더 크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게 행동적으로는 후천적이 더 크지만 기질적으로는 이제 선천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두 아이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그렇게 다르지를 않죠. 근데 우리가 아이가 둘이 있으면 둘이 다르고 세 명 있으면 세 명이 다 다르고 그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누구를 더 많이 닮았나, 아빠를 더 많이 닮았나, 엄마를 더 많이 닮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폐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전부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폐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일종의 자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도 자기 온 성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성격인 거예요. 타고난 성격,
그죠? 타고난 성격이 더 크겠죠. 이제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폐 아이들은 세상과 호환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흉내내고 배우기 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타고난 게 더 크니까 어쩌면 기질적인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분류를 못해서 그러지.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도 성질 급한 부모면은 자폐 아이도 성질이 급할 수 있고 또 느긋하면 또 조용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성질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자폐 아이들의 나타내는 행동 중에는 어떤 기질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배운 거, 환경에서 배운 거, 호환은 안 되지만 어때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어른이 어떻게 리스판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그게 이제 처음에는 배운 행동이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돼가죠. 그걸 자꾸 쓰다 보니까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하니까 부모가 당황해가지고 막 쫓아와서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막 하려고 그러면서 막 부모가 긴장을 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심하면 막 부모가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부모에게 충격을 줘서 부모의 어텐션을 부모가 나에게 이제 주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이 아이들도 배워요. 그래서 기질적인 자기 타고난 성격인 그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기한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배워서 이제 그게 좋은 행동보다는 안 좋은 행동이 더 많죠. 그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울고 땡깡 부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막 자기 이렇게 가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자기 가해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셀프 인조리라는 셀프 함이라는 그런 행동들을 많은 분들이 그게 자폐 아이들의 자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폐 특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문화 소장도 그러지만 저도 그거는 배운 행동일 가능성이 배워서 습관이 된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 아이들이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이들이 살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보기 때문에 제 말은 그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들 중에는 배워서 나오는 행동들이 많다는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야말로 이제 자폐로 인해서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폐로 인해서 있는 행동들을 미국의 이제 DSM에서는 restricted repetitive 행동이라 그러는데 이제 반복적인 행동이죠. 그다음에 한정된 행동, 반복적인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자폐 행동을 그 전에는 뭐 자기 자극하는 행동, 뭐 스테레오티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폐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을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restricted repetitive 행동이라고 이렇게 딱 비헤비어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소셜 하나.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언어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인지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그 레퍼러티브 행동, 그 자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자폐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 행동들. 근데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지만은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기질적으로 기질은 행동이 아니에요. 기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걸 우리가 행동으로 보고 그걸 고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자기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자꾸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물론 모든 행동들이 자기가 고쳐야 고치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맹매를 하고 때리고 뭐 아니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부모님이 막 혼을 내고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데 결국은 어때요? 그게 무서워서 고치는 것도 맨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지만은 기질적인 거는 자기가 이제 타고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죠. 그죠? 그리고 기질적인 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행동이기 때문에 늘어져 있는 거, 막 성질이 급한 거, 조금 빨리 안 되면 막 소리 지르는 거, 이제 다 기질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는 이제 제쳐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배운 거, 이제 기질적인 거 타고난 거라고 치고 세상에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배워서 습관이 된 것들.
배워서 습관이 된 행동들, 그 다음에 이제 자폐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 요 두 가지를 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이제 그분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저는 배워서 습관이 된 행동 하나, 배워서 습관이 된 행동, 그 다음에 oversensitivity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oversensitivity, 우리가 자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undersensitivity가 있고 oversensitivity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hyposensitivity 그러면 자극이 들어와도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레지스터가 안 되는 거예요. 센소리 기능에서. 그렇지만 그 반대는 뭐예요? 과잉으로 센시티브한 거예요. 빛에 대해서 아이들이 센시티브하고 소리 자극에 대해서 아이들이 센시티브하고 과잉으로 오버 센시티브한 거예요. 이제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bsessive interest라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집착적인 흥미예요. 자기가 집착적으로 좋아하는 거. 우리 막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계속 그 화장실에 가서 막 눌러가지고 그거 이렇게 물 막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자기 자극하면서 쳐다보는 아이들, 막 종이는 다 찍고 다니는 아이들, 보기만 하면 막 찢어. 종이만 보면 막 그려. 막 벽에다가 계속 낙서하고 들고 다니면서 펜이란 펜 들고 다니면서 막 그러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 obsessive interest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 obsessive.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게 집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OCD 같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compulsive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compulsive. 그래서 이 돌발 행동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obsessive하게 좋아하니까 빨간색을 좋아하면 어디 빨간색이 보이면 애들이 charge off를 해요. 그럼 막 길거리에 차가 다니는데도 애들이 막 달려 들어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여자들 스타킹 신은 그 감각 좋아하면은 여자만 보면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obsessive interest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obsessive interest 한 거에 대해서 compulsive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같이 부모님이 손잡고 나갔다가도 당황하게 되고 아이들 막 손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자폐 자체에 관계된 거, 자폐 아이들이 있어서 유일하게 자폐 아이들만 보여주는 행동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폐 아이들이 유독 많이 보여주는 행동들, 설명을 해도 안 되는 행동들이 이제 오버센시티비티, 오버센시티비티도 자폐 아이들만 보여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버센시티비티가 있어요. 단지 자기가 그게 오버센시티브 하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것뿐이지 오버센시티비티가 있고 그 다음에 obsessive interest 이것도 일반 사람들도 많아요. 어른들도 많아요. 중독 수준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obsessive interest가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self stimulator이에요. 자기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스티밍하고 입으로 중얼중얼중얼하고 아니면 애가 희죽희죽 웃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막 이제 막 깔깔깔깔깔 갑자기 아이가 막 깔깔깔깔깔 막 웃어요. 근데 웃을 거리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제 막 웃죠. 그럼 뭐 머릿속에서 무슨 옛날에 봤던 무슨 칼툰이 생각이 났다던가 뭐가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세계 속에 있으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그 셀프 스티뮬레이토리도 자기 자극이지만은 그것도 아이들이 그냥 막 자극을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가면 어때요? 긴장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새로운 환경에 가면 다들 긴장을 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누굴까? 긴장하죠. 우리가 옛날에 선보러 나간다. 긴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 친구가 하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오늘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누가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와요. 그럼 이렇게 살짝 긴장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긴장을 하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약간 경직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불편한 그 감정을 어떻게 스티밍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거나 긴장되거나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스티밍을 하고 또 불안하면은 막 스크립팅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아이들이 그냥 뭐 자폐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네가 어떤 세상과 호환을 못하고 세상과 호환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자기가 그런 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동들이 더 나타나게 되죠. 더 나타나게 되고 물론 거기에 자기 자극도 있어요. 막 스티밍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자극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왜 자기 자극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크게는 기질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그다음에 뭐예요? 배워서 나타나는 행동, 그다음에 자폐 자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이제 치료의 입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행동을 치료라는 표현은 사실은 테라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테라피라는 의미보다는 이걸 어떻게 쉐이핑이라는 의미로 저는 쓰거든요. 쉐입이라는 거 우리가 쉐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몸이 이렇게 싹 쉐입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우리가 몸을 싹 쉐입을 시켜 그런 것처럼 이 행동을 아주 천천히 이제 gradually 아주 천천히 아이를 천천히 이렇게 몸의 바른 행동으로 아이를 살살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쉐이핑을 제가 정확하게 한국말로 아주 정확한 그 의미가 딱 통하는 단어를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쉐이핑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행동들, 기질적인 행동들은 놔두고 뭐 어차피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기질적인 행동들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배워서 하는 행동, 그럼 배워서 습관이 된 행동, 이 배워서 습관이 된 행동은 이제 목적 행동이에요. 목적이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도 거의 일반 아이들의 행동은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전부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꼬맹이 때 무슨 타들러 전 나이부터 2살 전 나이부터도 아이들이 아마 인시던트 있잖아요. 이게 사고처럼 그냥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했는데 반응을 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우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같이 시장을 갔는데 콜라병이 있는 걸 보고 엄마 목말라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없어.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콜라밖에 없어서 콜라병을 꺼내야지 아이한테 줬단 말이에요. 사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 다음에 시장을 갔는데 또 콜라병을 보고 엄마 목말라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막 바쁘죠. 왜냐면 막 이제 이렇게 빨리 시장을 봐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빨리 돈을 내고 이제 가야 되니까 막 바쁘단 말이에요. 막 이제 캐시어는 막 찍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카트에 앉아서 아이가 이제 조그만 애가 그렇게 얘기를 이제 아이가 하면은 엄마가 이제 급하니까 이제 얼른 또 이제 콜라를 꺼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이것 봐라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이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이제 무의식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목이 말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콜라병을 보니까 목마름이 생각이 나니까 왜냐하면 얘는 그 어린아이가 콜라는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거 콜라를 마시면 시원한 거 이렇게 이제 알고 자기는 그렇게 이제 레지스터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콜라를 보니까 마시고 싶으니까 콜라를 마시는데 엄마 콜라 마시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기니까 목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엄마는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을 안 준비해 왔으니까 얼른 보니까 물 이제 냉장고가 있어 음료수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청량음료밖에 없어. 콜라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콜라를 꺼내서 이제 준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번이니까. 보통 때는 안 먹이는데. 그럼 아이가 이제 마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콜라가 또 스티뮬라 이게 이제 자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두 번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인시던털리 한 건데 보상이 왔잖아요. 그때 두 번에는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배운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엄마가 저걸 준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의식이 없고 바쁜 엄마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걸 또 꺼내야지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럼 아이는 이제 이게 더 강화가 됐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왔을 때 아이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정신없이 바쁜 엄마들은 그냥 꺼내줘. 근데 저는 이제 또 아무래도 교육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얘가 요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니까 이랬구나. 그래서 쳐다보면서 기다려. 집에 가서 물 마시자. 그러니까 엄마
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아이가 그렇게 콜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처음부터 아예 청량음료를 안 먹였으니까 집에 가서 마시자 기다려 이랬으면은 아이가 그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벌써 두 번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땡깡을 조금 부려보죠. 땡깡을 부려봤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옆에 사람들 줄도 길고 막 바쁘고 이런데 아이가 막 엄마 막 이러고서는 막 땡깡을 부리면 엄마가 이제 당황스럽거나 좀 창피하거나 막 이러면 얼른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꺼내서 주겠죠. 이제 최악이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아이는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죠? 두 번은 좋게 됐고 세 번째 엄마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울고 사람들 앞에서 쇼를 했더니 어때요? 엄마가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엄마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번엔 진짜 안 돼. 기다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어때요? 지난번보다 더 쇼를 크게 해야 되겠죠. 더 많이 큰 소리로 울고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당황한 엄마가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줘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벌써 얘는 청량음료의 맛을 알았고 청량음료가 얼마나 좋다는 것도 맛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죠? 엄마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는 약한 엄마라는 것도 배웠고 우리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울면은 부끄러워해서 얼른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엄마 부끄러워한다 창피해한다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데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집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밖에 나와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얼른 자기가 원하는 걸 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아이가 청량 음료만 먹고 싶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서든 밖에서든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땡깡을 부려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생겨도 땡깡을 부려. 갖고 싶은 것까지 생겨도 땡깡을 부려. 엄마한테 뭘 달라 그러는데 안 줘도 땡깡을 부려. 이제 모든 게 뭐가 돼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인데 자기의 의사소통을 뭘로 해요? 땡깡으로 해요. 말을 할 줄 알아도 왜? 말을 하면 엄마가 안 들어줘요. 땡깡을 부리면 엄마가 즉각적으로 들어줘. 어느 게 효과가 더 커요? 땡깡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이가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엄마가 땡깡 부리는 아이로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이제 너무 심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가 그야말로 심약해서 그걸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가 자꾸 땡깡을 부리면 아이 성격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교육적인 입장에서 부모가 또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보다는 어때요? 아이의 심성이 더 중요하니까 아이의 심성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또 얼른 들어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요런 게 자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적장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장애가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세상을 그렇게 다루고 배우면 이제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하고도 아이가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해요. 처음에는 선생님하고 말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막 이제 소리를 지르면 예를 들어서 자폐 아이가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이 구분을 못하죠. 아이가 그러니까 막 자폐 아이한테 있는 아이한테 막 설명을 선생님이 해요. 막 해도 반응이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얼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뭐 나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선생님은 당황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이한테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이 아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가를 이제 찾아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이러지만 사실은 더 힘든 건 아이가 힘들어요. 아이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한바탕 쇼를 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치죠. 아이가 지치고 모든 것들이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이 많은 아이가 돼가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지는 않아요. 그냥 아이들가 어떻게 해서 어른한테 되는 영향만 생각을 하지. 근데 아이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세상과 그렇게 소통을 하고 살으라고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자폐 아이들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배운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over sensitivity예요.
그 다음에 이제 obsessive interest고 제가 아까 말한 self stimulatory고 그러면 이제 self stimulatory는 자기 자극은 쉐이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쉐이핑을 하는 카테고리 안에 안 넣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자폐증 자체보다는 아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 거를 알고 그러면 이제 세상 애가 컨셔스가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아이가 되고 다른 아이들처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를 그 사람 태도로 보고 알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하이 능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센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능력이에요. 인지 능력으로 치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자기의 그 랩 속에서 자기의 그 자폐라는 그 안에서 아이가 이제 조금씩 뭐 테라피를 하든 아니면 교육을 받든 어떻게 해서 아이가 그 안에서 조금씩 나와서 세상을 점점 더 알아보면 세상 밖으로 아이가 나와서 자기 안의 세계에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아이가 이제 조금씩 걸어 나오면 이제 자기 자극을 하는 행동들이 아이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자기가 느끼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이를 이거를 집중해서 행동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는 그거는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의 그 자기 자극을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세상과 소통을 하고 의식을 아이가 깨어나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버 센시티비티는 이제 그래서 자기 자극은 이제 두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남는 거는 오버 센시티비티와 obsessive interest잖아요. 그러면 이제 over sensitivity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자폐를 가졌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제 막 예민하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over sensitivity는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싫은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경험 부족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후천적인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를 이제 다른 아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저희 큰 아이가 굉장히 물을 무서워해요. 저도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지금도 제가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아이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느 강의에서 설명을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설명을 했는데 이 아이가 갓난쟁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는 이 아이한테 목욕을 한번 시키는 게 집안에 무슨 대단한 돼지 한 마리를 잡는 것 같은 소리가 나야 이 목욕이 끝났어요. 이 큰아이를 목욕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이가 물을 무서워하고 이런 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목욕을 이제 시켰죠. 왜냐면 아기는 시켜야 되니까 거의 매일 시키잖아요. 그럼 맨날 막 물이 뜨거워서 그러나 이제 왜냐면 아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폐 아이들처럼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자기 표현을 못 하니까 이게 부모가 아이를 보고서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힘들고 진땀이 나고 정말 아이를 내가 너무 많이 헐트한 것 같아서 아이를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막 아이 목욕시키면서 눈물 줄줄 같이 엄마도 흘리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시켰어요. 애기니까 시켜야 된다니까 계속 시켰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애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울겠죠. 그냥 물에 수영장에 안 갈라 그래요. 꼬맹이들 막 가서 수영장에서 노는데 이제 미국이니까 한국이었으면 수영장이 그렇게 가깝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수영장 등이 너무너무 많고 모든 아이들이 다 수영을 배우니까 우리 아이도 좀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파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영장이 그냥 널려 있고 또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또 수영장이 뭐 몇 개씩 있고 이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뭐 어디 가서 이제 놀이터에 가서도 놀지만 또 수영장에 애들이 이제 부모들이 많이 데려가니까 했는데 죽어도 애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이 튜브를 끼고도 이 뜰는 이거를 끼고도 못 들어가요, 아이가. 못 들어가는 이 아이가 만일에 이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특히나 자폐성 장애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랬으면 저는 아마 더 이상 시도를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얘가 오버 센시티비티가 있구나. 아, 자폐 때문에 얘가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구나, 예민하구나. 그러면 아이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니까 스탑을 했을 텐데 우리 아이가 그런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시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시도를 해서 했고 결국에는 어느 벌스데이 친구 벌스데이에 갔다가 파티를 수영장에서 하는 파티를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가고는 너무 싶은데 하필이면 수영장에서 만 6살 때인데 파티를 한다 그러니까 아 고민을 하다 그래도 가고 싶으니까 가서 다른 애들은 수영장에 들어가서 막 애들이 수영장 한가운데서 놀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는 그걸 잡고 혼자서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이가 배웠어요, 수영을. 배웠고 지금은 직업 자체가 바닷속에서 살아야 되는 직업을 자기가 가졌는데 자기도 웃어요. 왜냐면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랬던 자기가 지금 바다에서 사는 직업을 가졌다고 자기도 웃는데 만일에 우리 아이가 자폐가 있었으면 그때 자폐 진단을 받았었으면 시도를 안 했겠죠. 그래서 이건 한 예지만은 아이들이 오버 센시티비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물론 오버 센시티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게 더 문제일 정도로. 왜냐하면 그만큼 예민하지 않은 거잖아요. 감각에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오버 센시티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약간 이제 사회성 장애가 반대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성 장애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잘 못하면서 이렇게 위주로 되는 요게 이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렇지만은 왜 반대로 살짝 사회성 장애가 있어서 아이들이 처음 누군가를 새로운 얼굴을 만나면 우리가 한 뭐 7개월, 8개월, 6개월 요럴 때 아이들이 낯가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제 아이들의 비주얼 어텐션이 돌아오니까 눈으로 이제 이게 사물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자기네가 아는 얼굴과 모르는 얼굴. 그전에는 이제 형체가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뭐 뱃속에서 누굴 보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엄마부터 모든 얼굴들이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서서 이제 눈에 시력이 돌아오고 이제 인지 시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 눈 자체의 그 바디 시력도 있지만 인지 시력이 이제 아이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물의 디테일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 형 얼굴, 누나 얼굴 이렇게 이제 식구들의 얼굴부터 할머니 얼굴, 할아버지 이렇게 자기네 바운더리 안에서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아이들이 익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니까 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하고 퍼밀리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오버 센시티비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오버라는 게 뭐예요? 센스를 너무 많이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낯가리를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의 예민함, 그거를 보면은 아이가 괜찮구나. 이제 왜? 내가 아는 사람과 내가 모르는 얼굴도 그럼 벌써 이제 인지적으로 아이들이 비주얼 퍼셉션이 된다는 거예요.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사회성 얘기를 하다가 사회성이 반대라는 의미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살짝 아이들 사회성이 너무 좋은 거가 살짝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한테 익숙한 얼굴이 아니면 아이들이 낯가리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낯가리를 하는 게 정상이어서 자기가 모르는 얼굴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엄마 뒤에 숨던지 이렇게 엄마가 가서 괜찮아 삼촌이 이제 군대를 갔어 아이가 군대를 이제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군대를 요즘은 한 18개월 가나요? 근데 이제 막 3년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18개월 때 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18개월이 됐는데 이제 아기 때 삼촌이 면회 나와서 이제 아기를 봤는데 애가 기억이 없죠. 그런 게.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한 18개월, 뭐 16개월 이렇게 됐는데 삼촌이 이제 군대에서 나왔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뒤에 숨죠. 그럼 엄마가 아 삼촌이야 삼촌 너 그 전에 봤어 괜찮아 막 이렇게 해도 아이가 엄마 뒤에서 안 나와요. 쭈뼛쭈뼛 그러면 엄마 괜찮아. 그러면 이제 삼촌이 아이고 누구야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센스 있는 삼촌이면 초콜릿이나 뭐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를 들고 와서 딱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사료가 되기는 힘들지만은 이제 미국 사람들 이 그런 면에서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남의 아이들을 그런 거를 이제 사리는 걸 보면은 그래서 아이고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삼촌이 가져온 거를 애 앞에서 이제 애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싹 보여줘. 장난감을 가져왔든지 아니면 먹을 걸 가져왔든지. 그럼 이제 아이가 이제 창피해하면서 어떻게 엄마 뒤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아이를 어디를 데리고 가면 막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막 놀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쭈뼛쭈뼛하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좀 속상해요. 근데 옆집의 아이는 그런 거 전혀 없지 막 가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부러워해요. 아우 좀 우리 애도 저렇게 좀 사회성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정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가서 확 뛰어들어서 막 노는 게 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 새로운 어른 이런 데를 가서 가면 아이가 긴장을 하고 쭈뼛쭈뼛하고 조금 수줍어하고 요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아무 그런 레저베이션이 없이 막 하고 자기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가서 막 질문하고 아저씨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뭐 이러고 그거 진짜 좋은데요.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이 살짝 반대로 약간 장애는 아니어도 사회성이 살짝 한 1, 2%가 살짝 그런 이제 반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버 센시티비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오버 센시티브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기 때는 이제 더 많죠. 아직 세상을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서서히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저건 무서운 것들이 이제 솔트아웃이 되기 시작하죠.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나는 물이 너무 싫어, 수영하기 싫어, 나는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기 싫어. 그러면 이제 공포가 뭐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운 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오버 센시티비티죠. 왜냐하면 나의 감각 지각에서 높은 데를 올라가서 하는데 내 센스는 그거를 너무 예민하게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민하게 지각하지 않으면 어때요? 높은 데를 올라가도 고소공포증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뭐 정상이냐 아니냐에 그걸 떠나서 오버 센시티비티가 있으면 사는데 불편한 건 맞죠. 그죠? 놀러 가도 맘대로 못 가고 락 클라이밍을 하러 친구들하고 갔는데 나는 잘 못하고 친구들하고 수영하러 갔는데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오버 센시티비티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자폐가 있거나 다른 장애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자폐나 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센소리 감각 치료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감각 치료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치료라기보다는 치료라는 건 뭐예요? 오버 센시티비티가 있는 아이를 자꾸 그 환경에 아주 조금씩 제가 이제 우리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하는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아이를 그거를 얘는 이걸 싫어하니까 내가 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은 제가 이제 수영을 못하고 제가 물을 무서워하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나오면 수영은 생존에 관계된 거구나.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사고로 그렇죠. 그래서 생존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 같은 데에서 막 이제 그런 사고 난 걸 보면서 아이에게 수영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구나. 수영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생존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리 아이에게 막 강압적으로 아이를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아이에게 거기에 조금씩 젖어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해서 아이가 배우게 했지만 내가 우리 아이가 만일에 자폐가 있었으면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처음이라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폐가 있든 다른 장애가 있든 일반 아이든 자기가 안 해본 것들은 다 싫어하고 다 무서워하고 다 거부하고 또 어른이 강제로 하라고 하면 다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거기서 스탑을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어때요? 영원히 배울 기회를 놓쳐요. 이제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스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아이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느린 템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느린 템포로 가서 아이에게 조금씩 조금씩 젖어가게. 그래서 뭐예요? 이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이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제가 그 영상은 안 올렸구나.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바람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손바람부터 냅킨으로 하는 바람부터 해서 바람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조금씩 하면서 뭐예요? 아이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구나. 근데 어느 윈드스톰이 있는 날, 바람 폭풍이 온 날 우연히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아니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우연히 아이를 했다가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아이는 공포스럽죠. 그 느낌이 처음 만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자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처음 만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공포스러우니까 막 울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막 텐트럼을 하고 막 부모가 놓칠 뻔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무서우니 막 텐트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아이는 그걸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이가. 왜냐하면 자기가 안겨있는 이 상황이 일부러 부모나 누구한테 안겨있든 간에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벗어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막 그냥 부모 품에서 막 이제 울고 막 이제 막 발버둥을 치니까 아이를 이제 놓칠 뻔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점점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자폐가 있거나 다른 장애가 있으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구나. 우리 아이는 이 바람이라는 감각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자꾸 보호하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람 부는 날은 애를 안 데리고 나가고. 그죠? 한 번도 아이에게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물론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씩 우리 아이가 수영장에 가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처럼 그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씩 그걸 젖어가듯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그죠? 바람처럼 바람이 너무너무 바람만 했다 하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안에서부터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그 냅킨부터 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바람을 이렇게 싹싹 얼굴에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그랬다가 괜찮아 그러면서 엄마가 웃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안고 하니까 이렇게 살살 그리고 이제 종이가지 이렇게 살살 그죠? 괜찮지? 바람이야 바람 이러면서 그죠? 그러고 이제 조금 괜찮으면 이제 조금 더 큰 종이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붙여가지고 살살 이렇게 했다가 조금씩 속도로 세게 했다가 더 예민한 아이는 아주 멀리서부터 이렇게 살짝 조금씩 맛보게 해서 조금씩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선풍기 제일 낮은 단계부터 해서 선풍기는 이제 그래도 낮은 단계를 해도 그거 하니까 멀리서부터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조금씩 이렇게 그럼 아이는 엄마한테 이제 안겨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해서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망사 같은 거 이렇게 바람이 통하긴 통해도 조금 덜 통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막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얼굴보다는 이렇게 몸에 먼저 옷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얇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고 봄에 좋아요. 봄에 왜 봄바람이 좋잖아요. 따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문을 살짝 바람이 조금 부는 날 창문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좀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괜찮으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창문 밖에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 봄바람을 이렇게 싹 맞게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바람의 성격을 배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꽉 잡고 아니면 엄마한테 안겨서 이제 문을 열고 밖에 이제 한 발짝 딱 나가가지고 한 1, 2초 있다가 싹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싹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땀을 주고 조금씩 이게 이제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의 오버 센시티비티도 우리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아이들이 배우면 돼요. 자기가 그 오버 센시티브한 물의 성격을 배우고 그죠? 바람의 성격을 배우고 그 감각의 성격을 배워요. 근데 이제 오버 센시티비티가 아이들이 이제 그 인지 장애로 인해서 이제 지적 장애라든지 이렇게 인지 장애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비주얼 어텐션이라는 건 눈으로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의 시력이 아니에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지 시력인 거예요. 눈 시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지 시력이 비주얼 퍼셉션은 인지 시력이거든요. 그 인지 능력으로 아이들이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 아이들처럼 빨간색과 파란색 그 색깔 구분도 잘 안 돼요. 색깔 이름하고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모양 이런 구분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같은 색깔 찾기, 같은 모양 찾기 이렇게 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배워서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네모 찾기, 세모 찾기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프리스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쉐입 모양이 이제 블락을 이게 이만큼 블락을 쌓아놓고 이제 이 통에다가 위에 뚜껑에 이제 쉐입 구멍이 있죠. 세모 모양의 구멍, 네모 모양의 구멍, 동그란 구멍, 뭐 별 모양의 구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블락을 아이들이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넣는데 아이들이 딱 블락을 보고 그 모양을 보고 그러면 4개가 있거나 3개가 뚜껑에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천번에 딱 그 자리에 가서 아이들이 이게 아직 파인 모터 스킬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탁 못 집어넣고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헤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서리나 정확도를 아직 어리면은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딱 맞춰서 이렇게 넣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지 시력이. 바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퍼시브를 하는 거예요. 지각이 되는 거거든요. 지각이 돼서 바로 가서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헤매고 특히 별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내가 손에 있는 걸 그렇게 바로 맞춰서 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몇 번 해도 이렇게 하는데 계속 거기 가서 문지르고 이렇게 블락을 가지고 이제 이게 딱 모서리를 보고 넣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정확하게 못 보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중이 많은 길거리에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에서 자기 엄마나 아빠가 서 있는데 그 엄마 아빠 얼굴을 바로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 바로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볼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 센시티비티지만 저는 그것은 비주얼 퍼셉션인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그 안에서 내 엄마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많은 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 오버 센시티비티는 많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지만은 제가 아까 바람을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이 젖어가면 웬만한 오버 센시티비티는 거의 다 아이들이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버 센시티비티가 있으면 오버 센시티비티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텐트럼을 해요. 그러니까 텐트럼하고 땡깡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땡깡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배운 행동, 습관이 된 행동에서 땡깡은 습관이 된 행동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땡깡 부리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하고 막 그냥 막 그거는 공포에서 오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버 센시티비티가 있으면 공포를 느껴요. 공포를 느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딱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싸워요. 이 세 가지 반응이에요. 자기가 오버 센시티비티가 자기가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고 무서운 공포를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해석이 안 되면 다 공포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해석이 안 되면 공포스러워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캄캄한 밤에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캄캄한 밤에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밤에 사람을 만나면 캄캄한 밤에 어디를 갈 때는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좋아.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얼거든요.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 해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완전 그 패닉 상태가 돼서. 근데 거기서 도망을 가요. 저는 꿈속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꿈을 꾸면은 이제 가위에 눌린 꿈 같은 거죠. 그러면 저는 꿈속에서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막 도망가는. 저는 도망가는 것도 용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얼어버리는 게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얼어버리거나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싸우는데 도망갈 상황이 안 되면 애들이 싸우죠. 부모님한테 안겨 있으면 아이들이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부모님한테 꽉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어른 아이들이고 부모님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들은 싸우는 아이들이에요.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버 센시티비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런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도 굉장히 힘들고 어른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아이들의 오버 센시티비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교육 철학과 교육 믿음과 교육에 대한 그 방향은 다 다르니까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꾸 맞다 틀리다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다른 거예요. 나는 오버 센시티비티가 있는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 하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교육자로서 오버 센시티비티가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기보다는 저는 아이들을 천천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교육이에요. 그죠? 아이들에게 바람이라는 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배우면 더 이상 바람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무서워하지는 않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지는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람이 부는 날 싫지만 우리 바람 부는 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겨울바람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겨울이니까 바람이 불면 춥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해석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 부는 날은 목도리도 더 든든하게 하고 옷도 바람 안 통하는 옷으로 입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하고 밖을 나간단 말이에요. 준비를 하고. 그럼 바람은 싫어. 싫지만 어떻게 해요?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있는데 바람이 공포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가요. 바람 부는 날에는 아이가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바람 부는 날에는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안에 있는 사람들. 삶이 많은 삶에 제한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버 센시티비티고 그다음에 이제 obsessive interest는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obsessive interest는 뭐냐면 아이들이 집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자폐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이 많아요. 자기가 집착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래서 막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만 가면 막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까 오버 센시티비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님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돼요.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 주면 아이들만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싸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시키는 거에 대해서 싸우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obsessive interest가 너무 커가지고 가는 데마다 화장실에 이거를 자꾸 내리고 부모님들이 둘 다 사회생활이 부모님들도 제한이 돼요. 아이들 때문에 못 나가요, 밖에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제가 아까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배울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보호하게 되면 아이에게 가르침의 기회를 제한하는 거죠. 부모님의 선택이에요. 제가 아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오버 센시티비티가 있는 거를 나는 병리적으로 나는 해석을 한다. 의사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병리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보호를 하겠죠? 보호를 하면 아이는 영원히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그러면 영원히 해석을 못 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 때문에 밖에를 사회생활을 많이 차단하게 되고 친척들의 모임이 있어도 못 가게 되고 내 아이가 가서 민폐가 되고 그분들을 생각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그분들이 내 아이를 이상하게 보는 그 시선이 싫어서 안 나가게 되고, 그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싫고, 나도 또 그 사람들에게 나이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도 싫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생활이 이제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이 우울하게 되죠. 세상이 우울하게 돼.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재밌게 즐겁게 못 키우잖아요. 장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못 키움.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모님 스스로도 선생님 스스로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본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보호해줘야만 되는 대상인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를 일반 아이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덜 제한받고 조금 더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싫은 걸로 느낌이 바뀌면 아이가 그래도 자기가 세상을 향해서 살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싫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아까 추운 날 목도리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무서워하면 못 나가요. 공포가 있으면 못 나가죠. 그럼 집 안에서만 살게 되잖아요. 이제 오브세시브 인트레스트는 이것도 이제 다 쉐이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 개 한 개를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한 개 한 개를 누가 저한테 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집착적인 행동이 있는데 이 집착적인 행동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다 집착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막 특별히 좋아하는 거, 뭐 회무침 집착적으로 좋아하죠. 그리고 회무침은 매일 먹어도 괜찮아.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적인 거 괜찮은데 이 집착적인 것 때문에 compulsive behavior를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정말로 민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때 막 이럴 때 부모 막 여자만 보면 막 가서 키스하는 아이들 아니면 여자 가슴만 보면 가서 확 달겨들어서 만지는 아이들 그죠? 남의 스타킹만 보면은 막 가서 탁 터치하는 아이들 그냥 많아요. 뭐 이렇게 종이 찍고 다니고 뭐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괴롭고 부모님이 괴롭고 뭐 토하일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뭐 좀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은 남의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막 그 집에 화장실을 계속 얘가 가서 막 그렇게 하고 문만 보면은 막 그냥 샷 이렇게 막 그냥 조용히 닫아주면 좋은데 아이가 문이 열려 있는 꼴을 못 봐. 그막 문만 보면 막 아이가 이렇게 냅다 닫죠. 그럼 막 쾅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든데 제일 그거 한 거는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귀엽다 생각하고 어머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이제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부모가 아이가 와가지고 아기 때 엄마한테 막 입술에다 뽀뽀하듯이 고등학생이 돼서도 아이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고 크지만 정신 연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가 20살이고 18살이지만 아이의 정신 연령이 느낌이 3살, 4살 사회성 정신 연령이 그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그냥 나비두고 아이고 이러면서 근데 당신한테 와서 좋다고 아이가 아들이 매달려서 뽀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어때요? 그 행동을 밖에 나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통의 아이들은 어때요? 벌써 한 3학년, 4학년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하고 떨어져요. 그죠? 떨어지고 이제 부모님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막 볼에다 뽀뽀해도 엄마 막 이러고 아이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벌써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의 아이들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엄마 없으면 죽어도 못 살고 엄마랑 그냥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엄마한테 꽉 붙어 코알라처럼 붙어 있던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막 엄마들이 막 섭섭해하고 이러는데 너무 좋은 일이죠. 아이가 이제 내 몸에서 뱃속에서 한 몸이었던 아이가 이제 밖에 나왔는데도 밖에서 한 몸 같이 아이가 살다가 이제 드디어 두 몸이 돼 가는 그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obsessive interest는 우리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고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서서히 해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그것이 아이들이 집안에서만 잘하고 이제 어릴 때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이를 찢는 아이가 학교를 가면 교실 안에 있는 교과서는 다 찢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남의 집에 가거나 학교에서도 계속 그렇게 아이가 그냥 화장실만 보면 막 차저 오프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이제 계속 화장실마다 들어가서 전부 다 누르야지 애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아이도 괴롭죠. 그죠? 아이도 괴롭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개는 잘 분석을 해가지고 서서히 우리가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폐 아이든 일반 아이든 행동들이 다 있는데 이제 일반 아이들이 훨씬 이제 문제 행동들이 많죠. 그리고 힘든 행동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의 패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것이 장애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부터 딱 없애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모든 것은 교육으로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교육으로 해서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을 찾아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고 조금씩 하면서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또 다른 걸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걸 하면서 계속해서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아이를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타들러 이제 막 하는 애한테 우리가 달리기를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들이 이제 잡고 일어나는 애한테 막 걷기를 막 바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능력이 잡고 일어날 정도의 능력이 되면 이제 다리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물건을 가구를 자꾸 움직이고 다니면 우리가 크루즈 워킹을 아이가 한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엄마가 이제 두 손을 잡고 그럼 아이가 다리가 덜덜 떨리죠. 아직까지는 약하니까. 그러지만 자꾸 엄마가 손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를 잡고 아이가 힘들어해도 이렇게 일어서서 세우고 그러면 어때요? 아이가 점점 근육이 이제 강해지잖아요. 다리 근육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발 띄어놓는 연습.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순서마다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서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죠? 1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달리기까지 또 한 1년에서 2년이 걸리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렇게 뭐 자연이 준 프로그램 한 대로 배워 나가면 좋겠지만은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못 배워 나가는 아이들, 배우다가 스탑이 되는 아이들, 그거는 건너뛰는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참을성 있게 왜 우리가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걸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다고 해서 놔둬둬요? 아니요. 우리가 걸을 줄 알기 때문에 아이가 12살, 12개월이 돼도 안 걷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연습을 시켜요. 왜? 걸을 거니까. 걸을 건데 왜 이렇게 늦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더 시켜요. 그리고 더 살펴봐. 아이를. 다리에 문제가 있나? 다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계속 살펴봐요. 그렇게 살펴보면은 계속 노력을 해. 근데 우리가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 안 해요, 그런 거를. 애가 못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하지만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도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참을성 있게 아이들을 키우듯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노력한 부모님이 노력하고 선생님이 노력한 아이들이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장애 자체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냥 보호해주고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는 아이들보다 훨씬 독립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뉴로 디버시티 아마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로 디버시티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자꾸 장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자꾸 애써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뭐가 잘못돼. 그건 이제 애티튜드의 문제잖아요. 태도의 문제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아이들이 얘네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뭐 테라피를 하고 뭐를 하고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얼굴이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것처럼 얘네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탤런트가 있는 아이들 그거랑 제가 비교해서 얘기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탤런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난 탤런트가 있는데 거기에 노력까지 가해지니까 우리가 1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 뭔가 이름이 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난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타고난 탤런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은 탤런트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 분야에서. 이 아이들도 탤런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탤런트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주는 것도 우리의 잡인 거예요. 그것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애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하기 싫어하니까 못하니까 그냥 놔둔다. 그냥 장애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원리는 좋고 그렇죠? 프린시플은 좋은데 어, 저는 그렇게 찬성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교육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들의 직업은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요. 니네가 가서 장애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에게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장애가 있는 거에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하고 매일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너희는 선생님이 아니야. 그냥 거기에 그냥 뭐예요? 보모처럼 있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명칭을 들으려면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너네는 가르쳐야 돼.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인지 능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가 우리가 꽃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씨앗부터 애들이 깐난쟁이가 씨앗이잖아요. 그러다 봉우리가 맥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오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러고 계속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가고 날씨가 되고 막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물도 해서 양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꽃봉오리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선생님들이 열어주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아이들은 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자연이 준 능력대로 얘네들이 그 시간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일부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점점 능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랜만에 제가 앉아가지고 사실 한 30분만 얘기해야지 그러고 앉았다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고 질린다. 근데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저랑 같이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뭐 저희 대학 웹사이트에 가면 제 이메일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셔도 되지만은 하여튼 한번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그렇구나 하면 우리가 방법을 찾게 돼요. 근데 아예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방법조차도 우리가 찾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게 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삶 자체도 우울해지고 다 그러잖아요. 자, 뉴로 디버시티를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이 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뉴로 디버시티는 장애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라는 걸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방법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사는 게 조금 더 재밌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